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다.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이 확인되면 바로 탄핵 사유이고, 이걸 윤석열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다.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 제가 사퇴를 하고 윤석열 총장도 사퇴를 해서 새로 시작했으면 어떨까? 정치인 조국의 변신에 굉장히 놀랐다. 메시지가 굉장히 간결하고 명확하고 연설도 뭐 막힘이 없고, 그 학자로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보여줬던 모습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 뭐 학자 시절에는 학자의 언어가 필요했고 민정수석 때는 절제된 단어를 사용해야 했고요. 법무부 장관 때는 사실은 뭐 난장판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고민을 아주 많이 했는데 정치인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당장 언어부터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막상 거리에서 그렇게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제가 준비를 애초부터 완벽히 100%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광주, 뭐 부산 이렇게 거리에서 직접 딱 만나면서 시민들의 반응을 제가 접하고 교감하면서 또 제가 변한 게 있어요. 또 사투리 같은 경우도 근데 실제 제가 준비한 거거든요. 광주 충장로 연설을 저도 사실 처음 연설을 하는 건데, 충장로 우체국 앞에 사거리에 모인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저도 격동이 되고 상호작용이 되면서 저도 변한 거죠. 저 스스로도 놀랐고. 롤모델 같은 걸 좀 염두에 두신 분은 있나요? 그런 건 뭐 특별히는 없었어요. 없었고, 뭐 제가 애초부터 뭐 정치하겠다고 성장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초중고등학교 때 웅변 대회 뭐 상탄적은 있죠. 아니, 이번에 어쨌든 뭐 이 조국 혁신당이 조국 대표님이 일종의 국민 정서를 뭐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니까.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 2년간 쌓여있던 그 분노, 불만, 검찰 독재 정권의 그 검찰권 행사 때문에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치인의 역할 중에 하나는 국민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말할 수 없거나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그것을 대신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분들이 환호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자신이 하지 못하는 말을 아주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한다는 거죠. 전국을 제가 몇 바퀴 돌았는데 거의 100% 같이 똑같이 나오는 말은 내 말을 대신해줘서 고맙다였어요. 애초 목표는 뭐 10석이었는데 그걸 뛰어넘는 결과를 받았지 않습니까? 소기의 성과는 얻었고 조금 아쉬운 건 사실 있어요. 아쉬움이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상으로 보게 되면 계속 치솟고 있었기 때문에 15석까지도 가능했다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신생정당이다 보니까 조직력이 매우 약합니다. 마지막 한 1, 2주에는 정체가 되면서 원래 목표 달성은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점에서는 기쁘고요. 창당 5주 만에 12석 얻은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상당히 급진적 말을 한 겁니다. 종식이 아니라 조기 종식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기 종식은 당긴다는 건데 거기에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이 정권이 더 가서 되겠느냐라는 그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3년이 너무 길다는 말은 제가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제가 처음 사실 말을 한 건데, 저희 생각을 풀어서 그냥 쉽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당의 상위 슬로건이 됐죠. 2년으로 충분하고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이제 말을 했던 것이 공명을 일으킨 것 같아요. 박은정, 차규근, 시민들 관점에서 저 사람들이 윤석열하고 제대로 싸울 것 같네? 그런 판단들을 한 것 같아요. 야권이 대성을 거두긴 했지만 200석에는 결국 못 미친 거잖아요. 좀 아쉽죠. 범보수 진영에서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기 종식 문제가 포기해야 될 정치적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전히 필요로 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선 민심이 공개적으로 확인되면서 어떤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강고한 성벽이 있는데 시민들이 그 균열이 갔음을 알게 됐다는 거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은 사라졌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192석이 탄핵도 안 되고 개헌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정태적 관점이 아니라 동태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생각하는 게,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구호는 조국혁신당만, 선거 전에는 조국혁신당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자 등이 1년 임기 줄이는 개헌을 얘기를 했어요. 이명박 정권 때 법제처장을 한 이석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칼럼을 통해서 저희 신문에 기고를 했었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고 대선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 또는 비리 등이 하나씩 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172석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은 190이라는 거죠. 8석만 더 오면 되는 거죠. 그 8석이 아직은 오지 않고 있겠죠. 근데 신호가 이미 사인이 왔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말은 빙글빙글 돌려 하지만 윤석열 조기 하야까지 사실상 주장하는 칼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수 전체가 망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한데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올 거다. 정당의 대표 입장에서는 임계점이 오도록 정치의 주체로서 그렇게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역으로 말하면 윤석열 정권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지금 그렇죠.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당장 집권 세력 내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만약에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 그 말은 지방선거에서도 대패한다는 걸 모두 국민의힘 사람은 알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탈당하라 또는 개헌하자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 재보궐을 어떤 그 전국의 분수령으로 예,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 윤 대통령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총선 민심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 여전히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오불관원 상태다. 너희들은 뭐 알아서 해라. 나는 내 길 간다. 모든 특검법 다 안 받겠다는 것이고.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이제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냥 정치 공세. 일단 정치 공세란 말의 의미는 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검찰총장, 차기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내 안의 수사는 정치 공세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그 말은 알아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나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왔다.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에 검찰총장은 자신이었어요. 그렇죠.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증언에 따르면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도가 안 나갔다. 수사팀 또는 이성윤은 고립된 섬이었고 다른 윤석열 라인이 수사를 막았다는 취지로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인사권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정말 이거 뻔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는 아닙니다. 2013년 경찰 조사 보고서에서 나와서 막 갔다가 덮여져 있다가 이게 나오게 된 건데 그게 왜 덮여졌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덮여진 과정도 저는 매우 궁금해요. 매우 저는 사실 궁금해합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김건희의 공범들은 다 유죄 판결 받았고 그렇죠. 그럼 그 정보 보고서가 옳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품백 관련해서도 검찰이 지금 수사에 나선 의도가 뭔지 이원석 총장이 엄정 수사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검사 3명 파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왜 총선 전에는 그런 지시를 안 했을까? 좀 우스꽝스럽다. 법리적으로 보게 되면 김영란법에서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법률가들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남아있는 거는 뇌물죄 문제가 있겠죠.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입증하려면 소환조사 외에도 그 사건 현장 압수수색 없었거든요. 진작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죠, 사실은. 두 번째, 그 디올백을 대통령실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언제 그 디올백을 김건희 씨가 신고하고 보관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을 압색을 해야 됩니다. 총무비서관실이건 뭐 경호실이건 관련자들이 있거든요. 디올백을 받자마자 반환했는지 최재형 목사가 그걸 폭로하고 난 뒤에 반환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그걸 전혀 공개하지 않죠. 밝히고 있지 않죠. 두 번째, 디올백을 받았을 때 김건희 씨가 그 디올백을 썼느냐 안 썼느냐, 거기에 있는 상품 딱지, 가격표 등을 띄었느냐, 이거 실물로 보면 되거든요. 하여튼 굉장히 디테일하게 확인해야죠. 이제 최혜병 문제도 좀 여쭤볼게요. 본인한테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물이 최혜병 사건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먼저 밝혀내야 된다라고.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다가 회수하는 과정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유재현 법무관리관은 이시원이 자신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시원이 유재현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거와 동시에 해야 될 것은 이시원은 이 사실을 언제 누구에게 보고했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당시에는 민정수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시에 비서실장은 이런 그 사정 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시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관계를 보았을 때 직접 보고하고 지시하는 직보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 출발로 거꾸로 올라가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나요죠. 화를 낸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간 나왔는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확인되고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이 확인되면 저는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바로 탄핵 사유이고 이걸 윤석열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과거 우병우 수석 등을 수사할 때 청와대가 수사의 지휘, 수사를 개입하거나 지휘하는 건 불법이고 그래서 수사를 했거든요, 자기가. 근데 본인이 지금 개입을 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뭐 직권남용으로 형법상 처벌하는 거는 임기 끝나고 난 뒤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함을 탄핵은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및 그 법무참모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온갖 방식으로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제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도 실제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느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갖고 이 질문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 약간 엉뚱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이 답을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걸 아는 거죠. 알고서 한 것이다. 말한 순간 이게 바로 내가 문제되는 걸 아니까 말을 막 동문서답식으로 빙글빙글 돌려요. 그러니까요. 그 스스로가 그 말에 엉뚱한 시점에 이야기를 한 거죠. 딴 얘기를 막 하는 게 의도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최근 민정수석실을 부활했습니다. 이유는 민심 청취가 목적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민정수석실의 핵심적 역할 중에 하나가 대통령 친인척 관리, 통제, 견제거든요. 그 말은 김건희 여사를 감시하는 역할인데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민정수석실 부활한다고 하면서도 친인척 감시 기능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주현을 왜 데리고 왔느냐? 총선 전까지 한동훈을 대폭 신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태자로 챙겼고 비대위원장까지 챙겨줬는데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과 틀어진 거죠. 틀어지고 검찰에서도 감히 모반을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들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김주현이라는 검찰총장보다 9기 정도의 위 대선배를 데리고 와서 누르려고 한다고 봅니다. 결국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용도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민정수석이 검찰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쥐니까 약간이라도 의견차를 보이거나 또는 뭐 윤석열 또는 김건희 등등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겠다 그러면 좌천시키겠죠. 김주현 민정수석이 우회적 방식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인맥이 워낙 많으니까요. 윤 대통령 한동훈 관계 실제로 좀 틀어졌다고 좀 보십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혼은 하지 않았는데 별거 상태라고 봅니다. 재결합하기는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제도 20년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언제라도 만나서 밥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출발은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김건희 리스크를 쳐내자라는 것이 한동훈 개인의 의견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김건희 씨의 심기를 엄청 건드렸겠죠. 영리를 건드렸다. 예, 지금 교섭단체 구성은 사실상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현재로는 이제 답보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그 얘기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섭단체 문제는 첫째 유신의 잔재입니다. 즉 유신 이전에는 다 10석이었는데 그렇죠. 법상 유신이 박정희 정권이 여러 가지 이유로 20석으로 2배를 올려버렸어요. 선거 과정에서 그 문제를 맨 먼저 꺼낸 분은 당시 민주당 상황실장이었고 민주당은 정치 개혁의 과제로 원내교섭단체 수를 요건을 줄이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저희 이재명 대표를 만나셨잖아요.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얘기 안 했고요.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한때는 좀 우호적이었는데 일종의 견제 심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당의 논리상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저희가 자력으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원내교섭단체 또는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숫자 계산이 다 나왔던데 보니까 결국은 더불어민주연합에 두 분이 민주당 돌아갔죠. 네. 그분이 다시 나올 생각은 없을 것이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부터 내년의 정치 일정을 겪어보면 일정한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세빙선의 역할, 뭐 3당으로서 역할 강조하고 하셨는데 결국 정당의 목표는 집권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위한 그러니까 권력 의지가 있는지. 지금 저희는 민주당에 비해 훨씬 좋고 당세도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 상태에서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당 10을, 일당 100을 해서 실력을 쌓아 나가게 되면 뭐 1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현재 조국혁신당의 역량으로 뭐 집권을 얘기한다는 것은 참 욕심이고 성급할 수 있다. 좀 저희가 길게 보고 꾸준히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아 저기도 집권을 할 수 있겠구나, 수권 정당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시겠죠. 자강불식이란 말을 제가 계속 우리 당에 쓰고 있는데 저희의 실력을 쌓는 게 먼저고 과욕을 부릴 생각은 전혀 없다. 근데 궁극적 지향은 어느 정당도 그러한 것처럼 집권 정당을 지향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집권이라는 건 결국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느냐 여부잖아요. 그건 이제 저에게 아마 지금 제가 당대표니까 대권 출마 얘기를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전 지금 신생정당의 정치 신인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서 대권 도전을 말한다는 자체가 저는 그 무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점에 해야 될 과제 그리고 총선 민심 통해서 확인된 과제를 실제 실현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또 유권자에게 효능감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모든 데 집중이고요. 아까 뭐 수권정당이나 대권도전 문제는 그것들이 쌓이고 난 뒤에 비로소 판단할 문제다. 지금 당장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의 민생 상태가 코로나19 때보다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 폐업률 같은 경우도 매우 높고 물가도 치솟고 한데 민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의 방안이 정확히 뭔지는 제가 잘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민생 지원을 하자는 점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25만 원이 왜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지는 저희도 지금 그 검토 중에 있고 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생 지원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 즉 국회가 열리면 뭐 민주당과 같이 하든지 또는 국회 전체 차원에서 얘기하든지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뭐 민생 의제라든가 이슈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중돌봄 세대를 챙겨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4050 세대 같은 경우 한편으로는 부모 복양, 한편으로는 자식 교육에 끼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특히 이중돌봄을 해야 되는 세대에 대한 주택 지원, 연금 등등을 동원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요. 세대 전체로 보게 되면 저희가 창당 초기부터 주장했던 것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식의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제공하자. 자, 이것도 조금 뭐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그 현 정부 출범 책임론 논란이 좀 불거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성 친명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하지 않은 문 대통령 그리고 조국과 추미애 경질을 주장한 임종석,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책임을 좀 져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참 언급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 같은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뭐 강성 친명 지지층이란 걸 떠나서 이제 일반 시민의 관점, 국민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문제인데 저로서는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좀 있긴 하지만 이건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어떠셨어요? 그때 그런 인사 조치에 대해서 좀 저는 제가 스스로 물러가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장관으로 임명되고 35일째 국정 지지도가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계속 떨어진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한 건데 책임을 지신 거죠? 아주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사퇴를 하고 윤석열 총장도 사퇴를 해서 장관과 총장을 동시에 경질하고 그 조윤을 동시 경질해서 새로운 장관, 새로운 총장으로 그 2019년 하반기에 새로 시작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 생각은.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안 됐는지는 뭐 제가 잘 알 수가 없고 그런 과정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회고록 통해서 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조국 경지를 주장한 임종석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도 이 경우도 그 시점에 제가 추측을 해보는 건데 국정 지지도가 계속 떨어진 상황에서 조국 장관을 빼자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금 재판 리스크가 남아 있고 이 부분이 결국은 그 정치 이후에 경로의 어떤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맞죠. 이걸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정치 참여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또 창당을 하겠다 결심을 할 때 그 맨 처음부터 창당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던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얘기했죠. 그 가장 나쁜 결과가 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이 되지 않고 뭐 어떠한 결과가 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 저는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창당 또는 정치를 결심하게 된 그런 마음가짐을 말씀드리자면 대법원 판결이건 뭐든 간에 제가 통제하거나 제가 만들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그것 때문에 현재의 저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자제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크가 남아있죠. 근데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제가 저희 현실에 집중, 오늘의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각오이자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결과가 난다. 그렇게 되더라도 조국혁신당에는 12명의 당선자, 의원이 있고 16, 17만 명의 당원이 있고 또 조국혁신당을 지지해줬던 690만 명의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조국이 없다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은 자신만의 동력으로 전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험을 했고요. 모험을 한 만큼의 성과는 있었는데 앞으로도 성과를 내야죠.